안녕하세요. 저는 고천기념관 초대 관장을 맡은 박인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천기념관은 고청 윤경열 선생님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또 선생님께서 늘 뜻하시던 바를 다시 후학들에게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경열 선생님 하면은 너털머리, 흰 머리에 하얀 두루마기, 그야말로 저 먼 산에서 내려오시는 신선 같은 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경열 선생님은 경주 사람보다 더 경주를 사랑하셨고 철저히 신라인이고자 하실 정도로 신라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알리고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도시 바로 경주죠. 네, 오늘 함께할 동해인은 바로 이 경주와 신라의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마지막 신라인 고청 윤경열 선생의 얼과 결을 계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경주문화원 부원장이자 고청 기념관 초대 관장이신 박임관 관장,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봄이 완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 톡톡 동해인도 올해 첫 야외 촬영을 관장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곳 기념관도 굉장히 아름답고 고즈넉하고 그 나름의 분위기가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아마 봄부터 이렇게 활짝 더 피어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고청기념관이 지난 12월에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첫 봄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좀 추웠지만은 네. 12월 19일 날 이렇게 고천기념관을 개관을 하고 겨울 지나고 나니까 봄이 따뜻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고청 윤경열 선생님을 좀 알리고 또 기념관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좀 설렘도 있으시고 예. 기대도 되고 예. 이제 봄볕도 이렇게 따뜻하게 예. 내려쬐니까 저까지 막 기대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청기념관 아직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좀 낯설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상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직접 이 고청기념관은 이런 곳이다 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천기념관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열고 이제 봄을 맞았거든요. 고청 윤경열 선생님에 대해서 그분께서 평소 경주에서 활동하시던 그런 선구자적인 모습들을 전시를 하면서 또 고청 선생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한옥 고택을 이용해서 또 우리 후학들이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펼치기 위한 그런 곳이 기념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윤경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뒤에 또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경주에서는 윤경열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 집 뒤편에 있는 예쁜 집이 하나 있어요. 예. 아늑한 집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윤경열 선생님께서 생전에 생활을 하셨던 사셨던 집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고청 윤경열 선생님께서 직접 생활하시면서 네. 또 이곳에 공방을 차려두고 풍속인형을 제작하시던 그런 생활 공간이 곧 이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스란히 보존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뭐 이전을 했다든지 다시 복원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윤경열 선생님이 정말 사시던 생활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럼 이곳에 오면은 윤경열 선생님이 생활하셨던 저 집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
방이라든지 네. 텐마루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저 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여러 가지 체험 행사라든지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배우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 경주 남산에 관심이 많다가 윤경열쌤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보다가 괴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우선 고 윤흥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그림도 있고 책도 있고 조각도 있고 이런 걸 남기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항상 흰 머리칼 날리시면서 굉장히 인자하셨고 두루마기 입으시고 항상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또 경주 남산을 사랑하셨고 경주 문화를 사랑하셨고 그 을을 우리들도 저는 간접적이지만 항상 느끼고 그분의 책자라든가 이렇게 남기신 거를 보면 저도 뼛속 깊이 느끼고 그리고 저도 그분이 마지막 신랑이라는 걸 저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뭐 윤경열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분이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가운데 관장님께서 윤경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윤경열 선생님 하면은 네.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첫째로는 풍속 인형을 제작하던 풍속 인형 조각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주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개교를 시키고 줄곧 평생에 이끌어 오신 사회 어린이 교육자. 세 번째는 경주에서 경주 역사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홀대할 때에 그 귀중함을 일깨우고 평생 동안 우리 문화재,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어나가고자 애쓰신 그런 향토 사학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윤경열 선생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지금 뭐 몇 가지로 요약을 압축했죠. 진짜 압축을 예. 해서 해주신 건데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예. 못할 정도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향토 사학자이기도 하면서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교육자이기도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경주의 큰 어른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경주에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는 분으로 저도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존경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뒤에도 추모 행사도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도 선생님을 흠모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고 늘 경주 지역사회에서 선생님의 고청과 함자인 윤경열 선생 이 이름 조남이 늘 회자되고 했죠. 그래서 한 10주기쯤 될 때에 추모 행사를 하면서 또 고청쌤을 위해서 애쓰신 후학을 이렇게 발굴해서 시상하는 고청상 시상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또 11주기 때는 고청쌤 그림이라든지 이 조각 작품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지금까지 이 고청 윤경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마 윤경열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선생님의 존재가 어떤 거였는지 아마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장님께서도 윤경열 선생님과 생전에 좀 인연이 있으시죠? 예, 저도 선생님하고는 그 중학교 다닐 때에 박물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대학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에 그 경주 어린이 박물학교의 행정 업무를 제가
와. 보기 시작하면서 네. 이곳 선생님 그 생활을 하시던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같이 찾고 또 슬라이드 필름이 아래 위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네네. 봐드리고 또 선생님 가방을 들고 이렇게 박물관까지 학교까지 가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나네요. 야, 어린 시절에 스승이기도 했고 예. 조금 대학생 되고 난 다음에는 비서 역할도 예. 좀 하셨고 아, 진짜 애틋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뒤에도 많이 그리우실 것 같고. 그래서 관장님께 오늘 윤경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뭐 이야기는 해 주셨지만 그 윤경열 선생님 그 자전 에세이 마지막 네. 신라인에 보면은 그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평생에 가장 보람된 일은 우리의 풍속 인형을 만드는 일, 그리고 경주 남산을 조사하고 소개하는 그렇죠. 일, 예. 그리고 이제 경주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가르친 일이다라고 세 가지를 이제 예. 딱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가 않는데 가만 보니까 윤경열 선생님 고향 경주가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놀라웠어요. 당연히 예. 경주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경주로 오시게 되고 그렇게 일평생을 경주에서 이렇게 뼈를 묻게 되신 걸까요? 선생님께서는 그 함경북도 주월이 고향이십니다. 거기서 1916년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리고는 경주에 오셔서 사셨죠, 평생을.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형 만드는 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보통학교 졸업하시고 19살에 일본에 가셔서 인형 수업을 좀 받고 유학을 가셨군요. 예, 한 4년 정도 받고 돌아오셔서 그때 우리 인형을 만들자. 그런 뜻을 가지고 개성으로 오셔서 그때 개성박물관장으로 계시던 고유섭 선생님을 뵙고 우리 인형, 우리 풍속 인형을 만드는데 제대로 된 우리 것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그때 경주를 가라는 가르침을 받고 33대시던 해에 1943년쯤 될 겁니다. 아마 그때에 경주로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경주에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풍속 인형으로 인해서 경주를 오게 되신 그렇죠. 거네요. 예. 풍속 인형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어를 찾았어. 그렇군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고향이 아닌데 어떻게 그 30이 넘어서 와가지고 평생을 경주를 그렇게 사랑을 하고 본인을 마지막 신라인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애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많은 선생님의 별명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윤경열 선생님의 본캐는 예술가, 예. 아티스트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저변에 네. 그렇게 예술가적인 저변이 깔려 있고 그 예술을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우리 역사라는 자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주라는 이 지역과 이렇게 합일이 되었고 경주에 오셔서 보니까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더 큰 유적이나 유물이나 역사에 놀라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있어서는 되지 않고 자라는 후학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 향토사학자로서 공부도 하시고 또 알리는 역할을 하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눈으로 만나본 경주가 어마어마한 이제 영감을 주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도 드시고 그렇죠.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 풍속 인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단어가 저는 그렇게 익지는 않아서 어떤 인형일까 싶습니다. 이게 뭐 조각가라고 선생님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 조각을 해서 만드는 인형인가요? 예, 풍속 인형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데요. 우리가 흔히 민속 인형 네네. 또는 생활 인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족 한국인이 평소에 생활하던 모습의 그 모습을 인형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인형을 만들고자 이렇게 하셔서 흙으로 먼저 인형을 만드시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것으로 이제
석고 틀을 만들어요. 그래야 다량 생산이 되니까 네네. 똑같은 게. 그래서 석고 틀을 만들어서 찍어서 그 찍어진 걸 말리고 굽고 다 구워지면은 그걸 채색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인형을 완성을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형이군요. 예. 근데 이게 그 선생님께서 내가 평생에 보람된 일이라고까지 꼽을 정도면 단순히 그냥 인형 작품을 하는 것 그 자체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인형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건가요? 그 인형을 만들면서 그 전에 선생님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국 인형에서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을 한 제대로 된 을이 심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인형을 만들자 네. 해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녹아 있는 우리 본연의 모습, 보통 한민족 이렇게 하면은 백이민족 네. 이렇게 하듯이 흰 옷을 입고 또 색동저고리를 입고 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모습들이 곧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습들이랑 일치되도록 해서 우리 것을 알리고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자 그렇죠. 하는 예.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거군요. 예. 그리고 윤경열 선생님 하면은 또 별명 중에 하나가 경주의 방정환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에 각별하셨더라고요. 그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지금도 이제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있잖아요, 박물관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70기를 모집하거든요. 70년이 되었다는 우와. 말씀이잖아요. 70년이 됐는데 예. 그거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윤경열 선생님 맞나요? 네. 와. 윤경희 선생님께서 1954년 10월 10일 날 그때 당시에 경주 박물관장 하시던 진홍섭 선생님하고 네. 의기투합을 하신 거죠. 우리 경주에 있는 문화재가 그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돌보는 사람이 없고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제대로 알리고 가르쳐서 이렇게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들밖에 없다. 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학교를 개설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54년 말이 그렇지 전쟁 직후인데다가 우리나라 뭐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들 때. 힘들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문화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박물관이 있고 역사가 네. 오래된 박물관이 있지만은 경주 어린 박물관 학교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된 것은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재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울산, 부산, 네. 대구, 포항 뭐 이런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 전 세계에서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예. 만한 이런 사례이고 그 시절에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다녔던 예.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뭐 문화재 관련해서 그때 박물관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나요? 많죠. 많아요. 예. 박물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전공을 예. 역사, 그다음에 고고미술사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그 중에는 벌써 그 현직에 박물관장으로 계시는 분도 2분이나 있고 현재. 예. 그다음 그 전에 박물관장 한 분들도 2분 정도가 있고요. 와. 또 대학 교수, 그리고 예술가, 조각가, 이런 분들이 이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박물학교와 관련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 전공을 잡은 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문이네요, 명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 향토사학자라고 하면 좀 편견이 좀 있어요. 조금 골수적이고 조금 더 극단적이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선생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향토사학자지만 기성학계의 분들하고의 교류의 폭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가지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국립박물관장으로 있으면서 선생님이 만일에 편향된 어떤 그 향토사학자였으면 저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항상 균형 잡히고 통설적이고 그리고 정설적인 부분에 충실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도 그리고 대학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결코 그 대세라든지 통설과의 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경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 수많은 학자들이 경주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70년대 발굴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교류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걸 또 밑에 후배들한테도 잘 전수해 주셨던 거죠. 고청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과연 경주에서 그런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도 글을 쓸 때 그렇게 얘기해요. 경주 사람들한테. 우리는 자꾸 경주에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경주 사람을 나누거든요. 그게 가장 나쁜 거다. 경주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이 진짜 경주 사람이 있다. 바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가 참모습의 경주가 되는 거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걸 심어준 분이 바로 고청 선생이라는 거죠. 또 윤경열 선생님 하면 윤경열 선생님 하면 남산이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경주 남산에 대해서도 애정이 크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경주 남산 연구하시는 분들 저는 꽤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윤경열 선생님이 경주 남산 연구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선구자죠. 선구자. 선구자이자 제일 권위자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경주의 여러 유적지를 보시다가 네. 경주 남산에 집중한 이유는 경주 남산이 담없는 박물관, 그다음에 노천 박물관 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골짜기가 한 46개 정도가 되고 절트만 하더라도 한 150군데 탑만 하더라도 한 100여 기 뭐 이 정도로 많을 정도로 그야말로 문화유산의 보고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거의 한 700회에 가까운 그런 숫자를 동안 이렇게 네네. 남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거의 샅샅이 이렇게 조사하다시피 하셨어요. 모든 골짜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르시면서 조사를 하셨고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나날이 가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이렇게 다 조사를 하시고 그걸 나중에 책으로 펴내시게 됩니다. 그 남산에는 아주 그 옛날 부처님부터 그 말기까지, 그러니까 6세기경부터 8세기를 지나서 9세기 동안 그 장구한 시대에 발전한 불교 미술 문화를 이 한산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남산 불적이 한 특이한 예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술이 특성을 살려주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위산하고 그 부처의 모습. 그래서 신라 예술가들은 부처님 만들어 오다가 그 몸체에 가서는 바위를 그대로 두고 약간 인공을 가미해서 자연하고 하나로 조화시키는 그러한 그 특색이 있습니다.
쓰신 책이 워낙 많아서 일단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를 소개를 받고 싶은데 관장님한테 그 제일 처음에 내신 책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께서 3년여에 경주 남산을 오르락 하시면서 조사한 바를 가지고 처음 책을 내신 게 1979년이었어요. 경주 남산 고적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주시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해방 이후에 우리 경주에서 경주 남산을 가지고 나온 첫 그 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걸 토대로 그 이후에 좀 더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경주 남산 책을 1993년에 펴내시게 됩니다. 결의의 땅, 부처님의 땅, 경주 남산인데 그 책을 통해서 경주 남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표적인 책 2권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윤경열 선생님이 생전에 남기신 책은 몇 권 정도 돼요? 전부? 한 10여 권이 되죠. 되고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은 네. 프랑스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카메라 감독이랑 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네. 선생님하고 같이 남산을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프랑스에서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시관에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야,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선생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나서 예, 경주 남산을 따라다니면서 예, 찍어가지고. 그렇죠. 야, 아니 프랑스도 전 세계적으로 뭐 문화재며 예술 이런 쪽으로는 뭐 가장 유명한 나라인데 거기서 경주까지 찾아올 정도라면 윤경열 선생님의 입지라는 것이 어느 대단하시죠. 정도인지 예. 야, 짐작이 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윤경열 선생님 뭐 이렇게 남산도 애정하시고 또 그만큼 문화재 또 유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었는데 이거는 뭐 경주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유물 중에 얼굴무늬 수막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이름을 아니 윤경열 선생님이 지었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요? 그 전에는 한자 이름을 많이 붙였잖아요. 네네. 그 인면와당. 네네. 어렵게. 인면하면 사람 얼굴이고 네. 와당하면은 기와장이라는 뜻인데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죠. 얼굴무늬 사람 얼굴을 네. 했는 무늬니까 얼굴무늬 수막새. 숫기화 중에서 비가 떨어지는 면에 보이는 면이 끝자락에 있는 기와가 수막새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무늬 수막새라는 우리말을 써야 된다.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얼굴무늬 수막새가 유일하게 하나만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신라 하면은 얼굴무늬 수막새, 그렇죠. 신라인의 미소 네. 뭐 이렇게 통칭이 되는데 경주에 어떻게 보면은 신라의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얼굴을 그냥 인면와당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해야만 모든 분들이 알아먹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인면와당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그 얼굴무늬 수막새를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듭니다. 예.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신라의 미소 하면은 예. 또 기억하기도 쉽고 예. 이게 이 유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또 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유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이게 또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윤경열 선생이 좀 바로잡고자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이렇게 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례를 들자면은 그 석굴암. 네. 석굴암의 본래 명칭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석불사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석불사. 석불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도에 일본인들이 발견했다 하면서 그때에 굴이 되어 있으니까 석굴암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이름이 고착화되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왜 본래 이름을 쓰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붙여둔 이름을 쓰느냐 해서 생전에 이걸 하루아피 좀 바꿔야 된다, 원래 이름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 경주 박물관에 가면은 예. 그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종은 771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 성덕대왕을 기리고자 만든 종으로서 그 종 표면에 보면은 성덕대왕 신종지명이라고 해서 이 종의 명칭이 아예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밀레종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에밀레종은 조선시에도 그렇게 불리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거의 지어낸 말이다. 왜냐? 종이라는 것은 절에 네. 사찰에 걸어두고 절의 행사로서 이렇게 치는 종이고, 또 불교에서는 생명을 아주 중요시해서 살생을 금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만들 때에 어린아이를 그러니까요. 산채로 이렇게 너무 끔찍해요. 넣는다는 사실은. 것은 네. 이거는 불교의 정신과도 배치될 뿐더러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지어낸 얘기다. 종소리 끝에 이 맹놀이라고 해서 울림이 댕 해서 끝자락이 에밀레밀란 것처럼 엄마를 원망한다라고 했는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거다. 따라서 에밀레종이라 부르지 말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많이 바로잡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사람들이 그 종을 설명을 할 때 그 에밀레종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덧붙이는 경우가 아직은 조금은 있기는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좀 인지를 하면서 고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24년이나 지났는데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윤경열 선생을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잊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워낙이 업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주에 오셔서 경주 사람보다 더 경주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또 선생님께서 배우신 바를 당신께서 혼자만 삭히지 아니하고 어린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했고 그런 업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시고 24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분의 뜻을 이어받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왜 윤경열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하시고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납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관장님께서도 긴 시간 동안 이 기념관을 만들고 선생님의 얼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네. 이제 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이 고천기념관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알릴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고천기념관은 그 고천 선생님의 뜻과 의를 기리고 또 그것을 이어받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60대 정도 이상의 경주분들은 그나마 선생님 얼굴을 좀 떠올리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데 그 연령 이하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천 선생님께서 생전에 펼치시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이어나가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념관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윤경열 선생님께서 평소에 연구하고 공부하시던 부분에 관계되는 그런 책자라든지
또 선생님께서 만드신 풍속 인형, 그리고 선생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유품 중심으로 해서 한 6개월이나 한 1년 단위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하면서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시던 한옥 공간은 네. 생활관으로서 여기서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그런 사랑방도 열고, 또 선생님이 다재다능하셔서 기타도 잘 치시고 단소도 잘 부시고 또 풍금도 잘 치셨고, 그래서 그런 그 악기 또 국악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우는 그런 강습 공간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 선생님께서 남겨놓으신 유품 중에 풍속 인형을 만드시던 그런 틀, 석고 틀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수백 점이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 따라하기 처음이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틀로서 흙으로서 찍어서 그걸 굽고 또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가져가는 네네. 재밌겠네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인문학을 강좌하는 그런 사랑방 역할도 하고 해서 생활 공간은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까 구상 중입니다. 이야, 정말 기대됩니다. 윤경열 선생님의 뭐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를 못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엄선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도 선생님 이렇게 매력적인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고천기념관 통해서 또 여기 방문하시는 관람객 분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어렸을 때 윤경열 선생님의 배움을 받고 지금의 위치에 계신 것처럼 또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중에서도 제2의, 제3의 윤경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에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은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고 또 선생님을 흠모하고 따르고 추억하는 분들께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열심히 이 고천기념관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고천기념관이고요. 앞으로도 그 윤경열 선생님의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여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아 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또 방문해서 구경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장님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